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미사일 1위 국가로 등극한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집속탄인데 단 한 발만으로도 수백 미터 반경을 초토화 가능한 악마의 무기로 이름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못 뿌려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의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우디가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홈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날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3일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루 컨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정확하게 명중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화물선 안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트루 컨피던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선박이라며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의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인데요.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 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에 미친 목격 이후 기가 질려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와 벙커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이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에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수출되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의 신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KTSSM2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km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E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열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탄두와 집속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인 227mm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E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에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지만 개량형인 KTSSM에서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한화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이 역시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82만 달러인 ATACMS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에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E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천무에서 운용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KTSSME는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해 KTSSM까지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요.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 중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 방산의 거목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해봅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괴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호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의 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분열의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CJ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CJ 9D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 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물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 측과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리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리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금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 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로기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로기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 블록 2.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물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부와 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들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신형군 장비 계약을 묻자 부와 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개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제는 KF-21 블록 1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와 제외한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 2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에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안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탑색 추적 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들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떼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4 레이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들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6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 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이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 201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5,000파운드 포스 F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연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F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F급 엔진은 25,000 F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5,000 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16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2,000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0여 년간 9,800대의 항공 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림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 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 어떤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결국에는 독일에 이겼다는 낭보가 속보로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독일의 라인메달의 닝스와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말이 있었고 게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막판에 쐐기를 박으며 한국이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호주의 유력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에서는 한국이 이겼다며 관련 기사를 전격 내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엄청난 한화의 전략 가운데 결국 한국을 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독일 방산과 늘어서 이겼다는 게 미국의 예언대로 되었고 그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유럽 최강국이 한국 방산에 패했다는 게 그것도 우방인 영연방 국가가 그랬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유럽과 전 세계에서 펼쳐질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방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한국 방산엔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K방산이 펼쳐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래의 호주 장갑차 사업은 그다지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말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한화는 사업 확대를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경우에는 호주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채택을 할 수가 없고 호주만 가능했으며 이것으로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의 BOXER 장갑차가 나타났으며 판세는 독일 장갑차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회십의 카드를 꺼내면서 유리한 판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지난 3월 독일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BOXER 전차를 구매하겠다고 전격 밝히면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호주 언론 FT는 규모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출 계약을 협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장갑차가 독일로 대규모로 수출되는 모양새는 호주가 가장 바라는 형태입니다. 양국 정부는 협상이 매우 순조롭다고 했으며 벌써 물량을 2024년부터 내보낸다고 했죠. 게다가 독일은 호주 국방부가 주문한 장갑차보다 약 210여 대가 많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독일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방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나온 무기 구매 계획이었고 따라서 호주에서 생산된 독일의 BOXER을 구매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는 독일 자국 장갑차를 구매하는 것이지만 호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산 수출도 겸하는 것이라 독일은 물론 호주에서는 당연히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규모가 2조 5천억이라 더 그랬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레드뱅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독일 방산 라인메탈에서 공급되는 BOXER는 호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군 납품 방식이며 한국의 한화 역시 이런 방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소위 역수입 제한으로 방산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 방산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거래 형태를 제시한 결로 보입니다. 한국의 레드백이 호주 시장을 앗아간다면 독일에 있어서 영연방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고 이미 생산 중인 라이메달사의 투자와 장갑차 라인이 다소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을 경계하는 맥락에서도 BOXER을 역수입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한 것이죠. 또한 호주 역시 돈을 쓰기는 해야 하는데 랜드 400 레벨 3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도 국방비를 늘려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독일의 이러한 제안이 더욱 맞아 들어간 겁니다. 호주는 약 25조 원가량을 궤도형 장갑차 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독일이 이를 노린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한화의 레드백이 큰 파일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에 뒤집기에 들어간 것이죠. 또한 독일이 이러한 무리수를 던진 이유는 다름 아닌 호주에서 생산된 링스가 레드백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 평가에서 여러 가지 기능상 한화의 레드백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최대한 고민한 방안이 결국 BOXER을 역수입하자는 조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반면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레드백이 끝난 게 아니냐는 푸념이 들려왔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없어질 수도 있기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호주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납품할 기회가 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점도 안타까웠는데요. 게다가 갑자기 호주에서는 자국 국방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산 물량을 줄인다는 발표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독일 때문인데 호주 국방부는 느닷없이 미국 핵잠 이야기를 꺼내들며 예산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연방 총리는 군사 충돌 위험이 더욱 빨라질 것을 대비해 1천억 호주 달러 약 90조 원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호주는 작년 9월 미국 영국과 새로 오커스 AUKUS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기존의 프랑스와 추진 중이던 디젤 잠수함 계약을 전격 파기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계약 규모를 프랑스와의 50조 원을 뛰어넘는 90조 원까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역 내 안보 위험에 대해 호주는 독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계속 늘려야만 한다고 역설하면서 미국 핵잠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유사시 군대 파견까지 가능하게 한 안보 협정을 맺는 등 남태평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즉, 호주는 매우 금한 상황으로 현재 대륙금으로 땅이 넓지만 당장 태평양 해안선 안보가 시급하니 다른 육상 방어책보다는 미국의 핵잠부터 도입해 광범위한 작전 범위를 구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호주 노동당 정부는 방위전략 검토 기구 DSR을 설치하고 호주 방위군 ADF의 전력 점검과 함께 기존 무기 구매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했으며 여기서 육군의 탱크 장갑차 구매 계획을 폐기 또는 축소하고 미사일 드론 항공 기잠수함 등 해공군 전략 자산 확보에 우선권을 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서부를 방어하기 위해 지상전을 벌여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둔 육군 무기 자산은 현재로선 필수 항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주 방위전략검 토기구 DSR에 따르면 호주가 군사 충돌에 직면할 시점이 당초 예상한 10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이는 중국과 해양에서 맞설 확률이 크며 남태평양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확대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서 지상장비의 축소 대신 택잠에 거의 올인한다는 방향을 보인 겁니다. 그 가운데 호주 지역 매체들은 한국의 지상군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호주군이 한국의 장갑차 450대를 130대가량으로 축소한다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됐고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독일형 BOXER 때문에 혀가 길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가 공들여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호주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인데 사실상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받고 수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고 이는 실제 호주 정부가 핵잠으로 부담되는 비용을 독일 때문에 보충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장갑차 사업 선정은 올 상반기에 발표되는 만큼 한화는 막판에 재뿌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화의 마지막 승부수가 나오면서 호주 당국을 다시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화는 레드백의 진심인데다가 이번 수출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일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집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한화가 K9 자주포에 들어갈 강판을 호주에 발주했습니다. 호주는 이미 K9 운영 국가이기도 한데 이를 호주의 강판 재료를 주문해 이득을 주는 겁니다. 이집트 군사 매체는 K9을 이집트에서 생산할 때 호주 강판이 들어오게 된다는 소개를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분산 생산되는 K9은 모두 호주 강판이 사용되어 발주량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또 한 번 달라지는 것이 K9은 전천후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호주 강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로 보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BOXER와 같은 일시적, 단기적, 수출이 아닌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게다가 한화는 앞서 호주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에 들어갈 레드백은 모두 호주산 강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화 측에서 마지막 독일과의 경쟁에서 맛볼 카드를 즉각 제기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독일은 호주 방산을 활용할 생각을 했다면 한화는 여기에 강판까지 얹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화의 호주 강판 수입이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논의했듯 이미 장갑차 성능 평가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기여도는 한화가 훨씬 큰 상황인데 여기에 호주의 철광석까지 수입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한다고 하면 크게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일시불 금액으로 따진다면 독일이 크겠지만 이는 수년 내에 금세 역전될 금액이고 장기로 갑니다. 호주가 지속되면 걱정하는 할부로 더 핵잠 큰 예산도 이득을 한화해 준다는 강판 얘기입니다. 수입이 또 나토와 유럽에서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한국의 방산 물량 수요가 매우 높은 시점이기에 호주 당국은 예상치도 못한 한화의 카드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도 웃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레드백을 따낼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오긴 하며 호주가 다소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서 맛이 나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경계합니다만 아무튼 한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레드백을 살려보자는 의지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레드백 물량이 늘어나면 전 세계 수요처가 다변화될 수 있기에 가능성을 본 것이죠. 결국 한화가 막판 레드백 수주를 따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 한화는 전 세계 수출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자칫 사라질 뻔한 레드백이 부활하며 이제 전 세계를 누비는 장갑차가 될 가능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럽의 최강국 독일을 이겼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더욱 전 세계 납품이 잦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의 예상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유럽의 방산을 지배한다는 뜻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가운데 뜻밖의 나라에서 한국 열풍이 불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들 나라는 규율이 엄해 한류가 퍼질 여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미래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했죠. 한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총 7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줄여서
UAE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UAE 관계는 1980년대 수교 이후 긴밀한 협력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한류는 2007년 두바이 TV에서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한류가 늦었고 거세지는 않았지만 한류 덕분에 미디어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0년 중동에서 한류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성공의 길을 걷자 UAE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2for54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개시 이래 3년 동안 5,000명이 크리에이티브 레이블에 가입했고 52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으며 20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정원호 씨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는 아랍권에서는 꽤 유명한 한국계 혼혈 코미디언인데 2010년부터 무슬림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류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UAE는 중동 내에서 국가 브랜드 1위이며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은 1위 국가입니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면서 서구와 동남아 젊은 인구가 유입돼 2008년 480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960만 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UAE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해가면서 한류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또한 활발하게 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공개 52일 만에 한국 가수 최초로 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조회수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고 UAE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UAE에서는 20대 여성 5인으로 구성된 첫 여성 록 밴드인 랜덤 스타즈가 결성되는데 당시 아랍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K-팝의 영향력이 아랍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초에는 블랙핑크 콘서트가 아부다비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 에티하드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UAE와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렸고 현지 매체는 K-팝 팬덤은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라며 에티하드 파크의 공연장 문이 열리자마자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10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가 일시에 뛰어든 것입니다. UAE의 한류 지수는 중간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K-팝과 드라마, IT 제품, 한식, 뷰티 제품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라면은 UAE 전체 라면 수입액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UAE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지 카페에서 오징어 게임을 주제로 한 달고나 커피 판매와 뽑기 이벤트 등 한류 서비스가 대중화된 것입니다. 아랍 사회에서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은 환대를 표시하기에 이러한 커피와 달고나의 조합은 한류 문화의 아랍화를 의미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부국왕이 MBC를 찾아 콘텐츠 간 협력 움직임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는 피지컬 100과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를 살려 현지 맞춤형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 2023 샤르자 국제도서전이 열렸을 때는 한국관을 찾은 학생들이 앞다퉈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라는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에 한국말 한두 마디쯤은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한 것은 처음인데 현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관이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선망의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랍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교두보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UAE는 아랍 전역을 커버하는 범위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약 4억 명의 인구와 단일문자를 사용해 통일성이 강합니다. 이곳에서 대장금이 한류 전파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크게 성장한 이유는 평범한 여성의 성공 이야기가 사회적 약자인 중동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이집트부터 아랍연맹에 속한 22개 아랍 국가, 그리고 이란,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 산업에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가지며 세계 석유의 70%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적자원 개발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입니다. 특히 UAE보다 더 보수적이며 규범을 중시하는 사우디는 뜻밖에도 중동에서 한류 확산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인구 3,500만 명의 보수적인 순위파 종주국입니다. 이슬람, 규율에 어긋나는 문화는 철저하게 금지해왔기에 노래, 춤, 영화, 공연 등 대중문화가 정착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음악은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을 정도입니다. 언론 및 SNS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오랜 기간 억압해왔는데 2017년 빈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비전 2030 발표를 시작으로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들 또한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변화를 갈망해왔습니다. 사우디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고 SNS 이용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93%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는 비중도 80%에 달합니다. 모바일 가입자는 약 4천만 명으로 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 SNS가 사우디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디 인터넷 사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68%가 TV가 아닌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세계에서 1인당 비디오 공유 플랫폼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이에 젊은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고 영화와 노래를 섭렵하는 중인데 그 중심에는 K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K 콘텐츠를 반기는 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내용이 건전하고 이질감이 적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옥, 더글로리 등은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젊은 여성들은 한국인을 보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라며 말을 걸어오거나 사진 촬영 요청도 쇄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설명인데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해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면서 의존적 자세를 거부하는 목소리도 커진 것입니다. 사우디 정부도 각종 규제 및 기준을 완화하며 포용하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여성의 운전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여성에게 축구 경기장을 개방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군대 입대도 허용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을 선언한 뒤 여성을 비롯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부단히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정책의 중심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 전면에 K 콘텐츠가 자리해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OTT는 넷플릭스로 주말 시청시간 차트 10위권에는 한국 드라마가 빠짐없이 3편 이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K-팝도 복합 쇼핑몰 등에서 흔하게 들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현지 여성들은 신인 그룹 노래를 외울 정도인데 남성들도 한국인을 만나면 자신의 팔에 한국어를 써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문화적 친근감 덕에 한국 제품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다에서 열린 슈퍼주니어 콘서트는 3시간 만에 입장권이 매진됐고 그해 10월 킹 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콘서트 때도 3만여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노래와 춤을 추는 모습은 이슬람의 금기를 깨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큰 획을 그었습니다. 작년 초에는 블랙핑크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했습니다. 다른 월드 투어 때보다 노출을 최소화한 채 공연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며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뉴진스도 노출이 적은 의상을 입고 사우디 공연을 했습니다. 2020년 스포티파이 자료에 따르면 중동 지역 내 K-팝 청취율은 6년간 180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340억 회 이상이 재생됐을 정도인데 이 시기 K-팝 스트리밍 1위 국가는 사우디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아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동감을 얻기가 쉽습니다.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음주와 성적, 일탈 등의 이야기가 많아서 한국 컨텐츠는 어느 정도 절제돼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우디 장관들은 한국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자녀들로부터 반드시 사와야 할 to-do list, to-do list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과 K-팝, 아이돌 그룹의 앨범, 굿즈를 주문하는데 그 숙제를 해결하느라 한국에서 진땀을 흘렸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작년 기준 전 세계 한류팬은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최근 10년 새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130배나 증가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한국인이 집에라도 찾아오면 너무나 반가워서 소리를 지르고 손수 만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한국으로 유학 가서 사우디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우디 제2의 도시 제다에서 한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을 상기하며 남녀 할 것 없이 딱지치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보곤 맛있다를 연발했고 달고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관심도 나타내며 스포츠 강국, 한국을 상기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이 카카오엔터에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총자산 6,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펀드로 빈살만 왕세자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또 CJENM 측과 문화교류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10년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각종 콘텐츠에 투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국 게임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며 NC소프트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랐고 넥슨 주식 10%를 매입해 4대 주주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26개국에서 60%가 한류 콘텐츠 경험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한국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